자, 오늘은 그 중급 5강입니다. 어린이 문학 이론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동안 강의한 거를 보니까 상당히 좀 정신이 없이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원래 강의를 뭐 말끔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유튜브 본 사람들이 이제 요약하고 뭐 이렇게 질문 만들라고 이렇게 해서 요약한 내용들이 일부 보니까 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론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뭐 한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식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왜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죠. 어린이 문학 이론 그러면 기본이 이제 우리 생각에 우리가 독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문학 이론이 필요한가부터 들어갈 거예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이론이 좀 외국에서 수입된 게 많아가지고 이론이 겉돈다거나 좀 너무 추상적이라거나 이런 느낌들을 사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상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약간 포장 내지는 겉멋들이거나 좀 이렇게 학교에서나 하는 복잡한 얘기인 걸로 생각하는데 원래 바람직하거나 원래 모습은 이론은 하나의 틀려져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틀이죠. 당연히 필요한 거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어떤 체계화가 안 됐을 뿐이지 우리 자신도 어떤 틀이나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론은 하나의 체계적인 구조물이죠. 구성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이론을 하나 갖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또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관점 정도를 가지면 좋겠다. 하나의 관점이나 방향성 정도를 가지라 그러고 이론은 내가 좀 비교적 받아들일 거나 동의하는 그런 사람의 이론을 내 기대서 이론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설명을 하거나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미처 못 두는 것들은 다 그런 사람들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그 이론에서 조금 한 발짝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론은 받아들이는 형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문학 이론에서 문학은 약하니까 문학 측면은 어느 한 사람을 받는 거예요, 대체로. 그래서 받아들이고 어린이라거나 이론이라거나 교육이라거나 하는 건 제가 관심도 있고 고민을 하니까 그건 좀 더 뭔가 그 사람 얘기한 거 이상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문학 이론 같은 식으로 이론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문학 이론은 어떠냐? 우리가 교육에서 문학 이론. 문학 쪽 사람들은 약간 이중적이긴 해요. 왜냐면 문학 이론의 상당수가 학계에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 역할을 하죠. 특히 초등은 특히 그러고 대학교까지만 해도 대학교 두 부류죠. 문학하는 사람들하고 사대나 교육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가르치는 교수들하고 조금 한게 달라요. 교육 쪽에 가깝고 이쪽은 문학 쪽에 가까운데 그래서 두 가지 다 우리가 저번에 예를 든 김상옥 교수 같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할 때는 거의 문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부 모임을 하면서 어린이 평을 쓸 때는 거의 교육적인 측면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문학을 우리도 약간 다르게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은 전문 영역 중에 하나라고 봐요. 우리한테 익숙한 거긴 해도 소설이나 이런 거 상당히 익숙해도 대학에서 전공 분야로 나눠지는 것들이 문학, 철학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문학, 철학, 수학 이런 거랑 다 마찬가지로 전공 영역이어서 그거와 관련된 이론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쪽이고 우린 소설을 독서 능력 또는 읽기 능력의 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문학 이론을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못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소설을 매개로 해서
읽기 능력이나 독서 능력을 주로 얘기한 쪽이고 소설을 문학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이론을 이제 보는 거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독서 이를테면 읽기 능력을 키운다고 해도 어떤 소설이나 어떤 소설이 좋고 어떤 소설을 선택할 것이고 등등 소설에 관련된 많은 것들은 문학성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높은 단계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문학성 있거나 좋은 작품이 우리도 그런 책을 읽어야지 아이들이 좋은 읽기 능력이나 독서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해서 문학 이론을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이론에서 이제 어린이 문학 이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조금 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 저번에 얘기한 대로 어린이를 소수의 하나로 본다고 했을 때 어떤 식이냐면, 우리는 소수자들을 약간 스테레오타입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저도 겉으로는 그러지 않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예전엔 그런 적도 있었죠. 흑인하고 백인의 평균 IQ를 비교해서 백인들이 흑인보다 IQ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흑인 자체를 어떤 하나의 집단을 비교적 균일화된 집단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흑인 내의 편차가 훨씬 더 크다. 백인 내의 편차. 그럼 똑같아요. 아이들도 우리는 아이들이 이럴 것이라고 보는데 그 아이들의 평균 개념하고 아이들 각각의 편차하고 봤을 때 편차가 사실 상당히 커요. 더군다나 우리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크죠. 아이가 어떠할 것이다. 아이가 심지어는 판타지를 좋아할 것이고 그림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 자체도 어쩌면 평균일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어떤 아이가 판타지를 싫어한다고 할 때 그거를 이상한 애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이 자체 편차가 워낙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하나의 포괄적인 상태로 봐야 되는 거고, 굳이 아이 자체를 이러이러한 특성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는 오히려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떤 특성이 있는 거는 문화적인 특성으로 보는 거죠.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인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난 아이들은 이러저러한 이제 한국의 21세기에 여기 같으면 서울 또는 중산층 아파트 문화 이런 등등 또는 입시나 이런 거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라는 그런 공통된 어떤 조건 하에서 약간의 어떤 문화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행동 양식, 그런 측면의 아이들일 뿐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상황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 동화에서는 많이 그렇게 나오죠.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가치도 다른다고 할 때 그걸 얼른 분리시켜서 아이들 자체가 편차 큰 거.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이 페리 노들만도 시작하는 것처럼 다문화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일본 사람은 이렇고 아랍 사람이 이렇고 할 때 그게 너무나 전형적인 성격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이를테면 인디언 문화 같은 걸 좋아한다고 했을 때 옛날에 내 영혼이 따뜻한 날들 같은 걸 보면서 주인공이 야생 칠면조 6마리를 잡아서 3마리를 풀어주고 3마리 잡았다고 할 때 아이들 지적하는 게 뭐냐면, 왜 칠면조를 잡아 그래요. 인디언은 친화적인 사람인데 왜 잡아? 뿐만 아니라 거기는 밀주를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데 밀주를 하면 돼? 친화적인 사람이 뭐 이런 식이야. 어떤 가장 전형적인 이미지를 갖고서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형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식이야. 아이들이 순수하고 순진하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라 그러는데, 그거는 상황이나 다르고 그런 큰 상황 내에서 아이들마다 편차가 많다. 그래서 어린이 문학이라고 할 때 제일 큰 문제는 어린이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두고서 접근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이 사람 말로는 아이들은 어려운 거를 이해 못한다거나 아이들은 전략을 가르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초등 교사 중에 일부가 아니면 초등에서 고전 가르친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런 것 중에 저는 여전히 비판을 하는데 그 효과 중에 하나는 아이들한테 높은 수준을 전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힌다고 생각해요. 너희도 이런 걸 읽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좀 더 노력하거나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물론 그 다음에 그걸 읽히면서 너무 상투적인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긴 한데 그게 다른 측면이라면 우리 같은 교육으로 많이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초등학생이라고 논어를 읽어서 못할 게 없어라고 접근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거는 이제 우리는 많이 가능하지 않다고 전제해서 그걸 접근도 못하게 시키니까 아이들이 그 역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자체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같은 거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페리 노들만이 오늘 주 교재니까 이 책이요. 여기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이제 전략을 가르치라 그런 게 가장 큰 초점이에요. 근데 뚜렷하게 어떻게 가르치라는 얘기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뭐 흔히 말하는 대로 뭐 스키마라고 하는 쉐마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읽으면서 음미하라는 얘기도 하고 공란이라는 표현으로도 하고 구체화를 시키라 이런 거 구체화시키면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그림으로 떠올리는 거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캐릭터, 플롯 이런 걸 하는데 그거가 중요하다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라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걸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사실 소설을 읽고 아이들한테 그 소설에서 주인공이 어떻고 구성이 어떤 걸 가르치는 건 아니죠. 아이들한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읽으라는 걸 가르쳐요. 사실 이 사람 말로 믿으면 어떤 전략을 가르치는 걸 수 있어요. 항상 주인공에 초점을 두고 읽어라. 그래서 성격도 주인공 말고 부주인공 쓰면 아니야 될 수 있는 대로 주인공을 써 그러는 것이고 그렇죠? 의문도 배경이나 결말에 가지면 웬만하면 그러지 말고 중간에 중요 사건에다 써 이런 것들은 방향성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지 내용을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조금 더 논란되는 거긴 하니까 그건 그렇게 강조할 건 없고 이 사람 얘기 중에서 재밌는 거는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 사람도 결국은 전략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결국은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문학의 상당수는 문학을 크게 보죠. 이 사람은 전략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이 입장이 가르치지 말라라는 입장하고 달라지죠. 가르치지 말라라는 거의 대표적인 거는 요즘 학계가 너무나 독후활동 중심으로 가면서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차라리 가르치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큰 경우인데 우리는 거기 중간에 좀 애매하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단순화시키면 우리는 내용은 안 가르치고 형식은 가르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는데 하여튼 우리도 크게 보면 그 가르치지 않는 쪽에서 봤을 때 우리는 대단히 가르치는 쪽이고 학교 성적과 밀접한 쪽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렇게 밀려 있고 반대로 그쪽 학교 성적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우리 보고 뭐 뜬구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 언제 저거 해서 아무리 좋게 봐도 저거 언제 해서 언제 성적 올릴 거며 아니면 저건 공부 잘하는 여유 있는 애들이 하는 거지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쪽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애매한 형태로 있고 그거를 그냥 쉽게 얘기하기에는 우리는 강하게 형식을 가르치고 내용은 안 가르친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좋은 의미라면 여전히 가르치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가르침이 가르치는 사람의 결론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식으로 본인이 읽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 올려주는 거죠.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의 우리가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일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페이지 70페이지인데 뭐 조금 일부 볼게요.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은 거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그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그게 뭐냐? 읽기를 즐긴 동안은 낱말의 뜻을 풀지 않고 정말로 정확하게 읽는지 걱정하지 않는다. 이야기가 진행된 동안에는 낯선 단어를 찾아본 일로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낱말을 찾아보라 그러죠, 그렇죠? 대단히 안 좋은 형태예요. 그거는 소설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 태도로서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그 순간순간 낱말 찾는 거는 그건 이제 좀 다른 좀 약간 맥락이 다른 건데, 이럴 때면 전형적으로 반복되는 거나 어떤 틀 같은 게 비슷할 때, 패턴이 비슷하게 돌아갈 때는 하나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형태에서는 낱말이 몰라도 그 내용을 파악하는 형태, 감을 잡는 형태를 자꾸 익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똑같이 집중해서 읽지 않는다. 늘 세밀하게 분석하며 읽지 않는다. 우리는 대충 넘기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다 읽기 전에도 덮는다. 또는 텍스트에 대항해서 읽는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 다 읽기 전에 덮어요. 일다만책이 많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일다만책. 그거를 빨리 떨쳐야 되는데 그거 참 쉽지 않죠. 그게 많은 경우는 그게 우리가 학교 때부터 배운 주입받은 경험 때문에 그렇죠. 실은 책은 읽다 마는 거가 필요해요. 그렇죠? 굳이 다 읽을 필요가, 그 책이 의미가 없어가 아니라 내가 그 정도의 깊이 있는 문제의식이 없으면 굳이, 우리가 책 보다 보면 뒤 얘기가 계속 앞에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 많잖아요. 그 얘기 같아. 근데 그 책이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나름대로 뭔가 속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즈의 마법사가 14권인가 그런데 그걸 책으로 읽으라 할 때 웬만한 애들, 잘 읽는 애들 보면 한 7, 8권에서 멈춰요. 그리고 못 읽는 애들 한 4권쯤에서 멈춰. 근데 듣기까지 하면 좀 더 가긴 하죠. 그런 건 뭐냐면 뒤로 갈수록 그 얘기 같아. 계속 변형이 생기는데 변형해서 의미를 못 잡아. 끝없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끝없는 이야기도 뭔가 다르긴 다르지만 그게 되게 뚜렷하게 안 접힐수록 재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멈추는 게 맞아요. 애들 같은 경우는, 제 경험은 끝없는 이야기를 한 100쪽 읽고서 재미없다 그래서 그래? 어디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내가 읽어줄게. 그래서 읽어줬더니 그런 거였어? 재밌네. 그럼 또 읽어요. 그러다 한 100쪽 읽고서 이거 지겨워. 그래. 알았어. 또 읽어줄게. 그러거든요. 귀로 들으면 훨씬 더 생생하니까. 똑같아요. 어른 책도 어떤 생생한 정도의 어떤 자극이나 어떤 계기가 있으면 뒷부분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다고 우리 못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읽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덮는 거에 부담스러운데 그런 거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금과 억조로 받아들이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읽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뭐 이렇저렇게 읽죠. 뭐 재미로도 읽고 흥미로도 읽고 시간대로 이렇게 읽는데 아이들한테는 꼭 그것에 어떤 교훈이나 뭐 이렇게 주제나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권을 하는 거의 상당수는 물론 얇고 뭐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한 권을 선택하라는 의미 내지는 한 권은 싫으면 내쳐도 된다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을 꼭 정해서 이건 꼭 읽어야 돼가 아니라 두 권 중에서 나는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이쪽을 읽으면 어쩔 수 없지라고 받아야 되는, 자꾸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좀 더 융통성에 뭔가 조건이 좀 되면 좀 더 잘만 하면 나 한 달에 8권 통째로 주고서 애들 보고 선택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틀을 잘 못 짜겠어. 8권 주고 아무거나 읽고서 넣어봐. 그럼 미리 이제 뭐 할 건지 정해. 그러면 이제 누구는 이제 읽어오고 누구 안 읽어오면 주고받기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되면 되잖아. 맨 마지막에. 차라리 그러면 먼저 읽은 애도 있고 나중에 읽은 애도 있고 나중에 읽은 애가 의문 가질 때 먼저 읽은 애가 답을 하면 한 3주 후에 답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를 잘 못하겠어.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한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럴 때 이제 8권 중에서 저학년에 몰려준 좀 높은 반은 뭐 다 안 해도 되죠. 뭐. 다 읽고 점점. 실제로 높은 반일수록 다 안 읽는 걸 자꾸 허용을 하는 분위기예요. 한 권만 읽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읽는 책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 특히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공한 해석이나 반응을 그대로 외우지 않는다. 이런 거. 또는 뭐 우리가 책에 엉성하게 관련된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는 것으로 책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우리 대표적인 게 독후활동 이런 거죠. 독후활동. 실제로 독후활동 제가 우리가 양식이 대단히 단순하고 최근에 이제 보조 양식을 몇 개 만들어서 논의를 더 해야 되는데 양식을 단순하게 하는 거는 단순한 상태에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걷다가 뭘 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단순할수록 자기가 뭘 할 가능성이 많고요. 복잡할수록 그것이 뭔지를 듣기만을 바라는 경향이 있죠. 물론 요즘 애들은 단순한 양식도 계속 물어보긴 하죠. 계속 물어보긴 하는데 기본이 단순한 양식으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자기가 막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고 양식이 달라지면 특히 학교에서처럼 독후활동이 달라지면 그 독후활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예를 들어 표현만 해도 감동받은 장면을 쓰시오. 재미있는 장면을 쓰시오 할 때 애들은 다르게 쓰는 애들도 있어요. 감동과 재미는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뭔가. 조금씩 달라요. 우리 큰애도 뭐 중요한 거를 쓰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쓰시오. 그럼 또 달라요. 다를까 정말? 하여튼 애들 봐. 그러니까 뭐가 그렇죠. 교사나 누가 평가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고려하면서 그 조그만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내가 속으로 그 책을 읽고 생각하는 거를 미처 끄집어낼 여유가 없지. 끊임없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예 그냥 털탈하게 무식력한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사가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게 요구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우린 교육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양식이 똑같을수록 그런 부분이 없어지죠. 똑같으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물어보는 게 이제 어떻게 밖에 없는데 자기가 모르는 건 아니고 깝깝한 형태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독후활동을 최선으로 단순화시키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돈 받고 수업하니까 그런데 돈을 안 받는 거라면 차라리 책만 읽는 거를 보이지 않게 관찰해 가지고 아이가 뭔가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이죠. 주변 환경으로 봐서 주변 환경으로 아이가 집중해서 읽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그것이 반영되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관찰을 통해서 아이가 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뭐 집중 기억할 필요는 사실 없겠죠. 사고력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도 근데 그거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는데 될까? 뭐 소수가 모이긴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우린 연구원 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 혼자라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게 이제 연구원들도 모방할 수 있는 형태의 틀을 만드는 거라서 조금 걸리긴 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읽을 때 내가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지 않은 거를 나도 모르게 아이들한테는 아이들한 이유로 권하거나 하라고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람이 이러저러 다른 얘기 하면서 거기 덧붙인 건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죠. 추우세요? 끄나?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가르치지 않는다보다는 가르치는 입장에 독하긴 하는데 가르치는 것이 우리는 주제를 신경 잘 안 쓰는 것처럼 아이들이 가르치는 사람, 교사나 부모나 기존 가치를 그대로 배우고 내가 엑기스를 전달해 줄게 그걸 일단 받아들여 이런 쪽이 아니라 아이가 쉽건 어렵건 네가 생각을 해봐. 네가 뭔가 독해를 해봐. 그리고 독해를 제대로 하고 못하건 그 초점을 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점이 소설이라면 당연히 주인공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이니까 아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중요 사건을 주로 건드리는 거, 그 다음에 그 사건의 전반적인 줄거리보다는 그 인과관계를 고려하는 거, 이런 쪽으로 약간 방향성을 주는 건데 그것이 아이들한테 얼마큼 먹히고 안 먹히는 둘째 문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주는 거니까 그 책에서 뭔가 중요한 거를 얘기해 준다거나 내가 아이들한테 뭔가 내용적인 측면으로 주제 같은 이런 걸 얘기한다거나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아도 우린 여전히 가르치는 거에 속하고 어쩌면은
학교나 일반적인 가르침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하죠. 어쩌면 북부나 그쪽에서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처럼 지식을 딱 정해놓고 정답 외우게 시키면서 하는 나라는 별로 없죠. 교과서가 있는 나라가 아닌 이상. 근데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때 말한 것처럼 뭐 7급 시험 보면 그냥 하거든요. 내가 배우지 않은 지문 갖고서 그걸 문제 풀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 돼요. 그러면 능력 점검하는 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교과서부터 고수하면서 그렇지 않게 됐어요. 왜 그런지 뭐 그건 더 복잡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런 점에서 기회가 된다면 어린이 문학 이론은 여전히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전에 이론 자체는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 이론을 따고 나는 그 중에서 어디에 주로 초점을 두고, 저 같은 미치게 초점 두는 건 그러죠. 텍스트에 저항해서 읽기. 그게 이제 성의나 인종이나 이런 것들을 저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끄집어내고 자학하면서 읽는 거죠. 그림책으로 말하면 저번에 그 조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아다 동물원에 집어넣는 거. 그거를 애들이 대체로 좋아해요. 그렇죠? 아이가 작게 보면 그러죠. 아이가 뭐 말썽 피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여전히 부모가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잘 다듬어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재밌게 놀게 시키는 거, 이렇게 본다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부정적이라면 이제 길들이는 거고, 더 크게 보면 식민지 길들이는 거랑 더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저자가 당연히 의식을 안 했겠죠.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 보고서 제일 놀란 건 그거죠. 샬롯의 거미줄. 샬롯의 거미줄에서 샬롯이 거미죠. 그리고 윌버가 이제 돼지인데 샬롯이 윌버를 보살피는 건데, 거미가 조그맣고 돼지는 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미를 느끼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건 샬롯은 여자고 윌버가 남성이다. 반대였으면 그렇게 감동을 못 받았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겠죠. 좀 뭔가 어색하겠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 잘 안 보는 버드나무 숲에 부는 바람, 이런 거는 상당히 계급적인 거다. 뭐 강둑에 사는 동물들이 숲속에 사는 동물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고, 그거를 뒤집은 책이 있다는데 우리나라 번역이 안 된 것 같아. 그 책 있으면 딱 교재로 쓰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그 저자가 아무래도 그 시대 그 문화를 갖고서 쓰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거나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어느 작가건 어느 사람이건 모든 분야에서 다 주류 얘기를 부정하면서 쓰는 건 상당히 불가능하거든요. 다수를 알건 모르건 받아들인 상태에서 내가 강조하는 거를 어느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서 뒤집어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 아이들 쪽에 초점을 두면서, 아이들을 물론 동물로 은유하긴 했지만 그렇게 두면서 계급은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겠죠. 근데 우리는 그 시대가 다르니까 그걸 끄집어낸다는 얘기죠. 끄집어내서 읽어내야 된다. 그렇게 책을 읽는 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자라는 거는 참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교사가 그걸 의식을 한 상태에서 그걸 적절하게 대비해 쓴다거나 뭐 이럴 필요는 있죠. 여긴 더 세게도 나와요. 이를테면 그 약자가 승리한다는 스토리,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 모든 얘기가 다 그러죠. 약자가 승리한다는 스토리가 제공하는 만족감, 여기에는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 1. 모든 상황에는 꼭 승자와 패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해피엔딩에는 누군가의 승리뿐 아니라 누군가의 패배가 있다. 2.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조종하는 개인적인 힘을 갖는 것이고 자신의 행동으로 이기는 것이다. 3. 진짜 해피엔딩은 누군가가 억압적인 지위에서 풀려나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위치로 가는 것이 가능할 때 생긴다. 이런 거예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렵죠. 이런 사고나, 그 다음에 그 어디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요. 이런 스토리들이 얼마나 다양한가 그러면서, 슈퍼맨 내 기본 플롯,
평범한 옷을 입은 부드러운 남자가 안에는 멋진 옷을 숨기고 있다. 그 옷이 드러나면 남자는 비밀스러운 힘을 사용해서 강력한 적을 때려눕힌다. 그 다음에 마이티 모핀 파워레인저. 평범한 10대 집단의 평범한 옷 안에는 자신을 멋진 옷과 무기를 가진 존재로 변형시킨 능력이 숨어있다. 그래야 그들은 강력한 적을 때려눕힐 수 있다. 그 다음 신데렐라 이야기. 힘없는 어린 소녀의 누더기 안에는 대단한 아름다움이 숨어있다. 마력을 가진 보조자의 비밀스러운 힘을 통해 아름다움이 드러나면 소녀는 강력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한다. 비아트릭스 포터의 그림책 피터 레빗 이야기. 소년의 평범한 옷 안에는 토끼 이털이 숨어있다. 옷이 벗겨지면 그는 강력한 적에게서 도망갈 수 있다.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자그마하고 겉으로는 힘이 없어 보이는 아이가 멋진 옷을 걸쳐 입고 비밀스러운 힘을 써서 노려보기나 하면 강력한 적을 물리친다. 그 다음에 화이트 소설의 샬롯의 거미줄. 조그맣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거미가 거미줄에 비밀스러운 힘을 써서 강력한 적을 물리친다.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앤. 겉보기에 평범한 빨간머리 소녀가 비밀스러운 힘을 써서 강력한 적을 물리친다. 이렇게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야. 비슷하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비슷한 구성이라고 하는 틀, 이야기 하나나 그 다음에 그거의 주제가 아니라 아니면 거기에서 누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어떤 방법을 써서 그거를 이겨내냐가 더 중요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게임부터 시작해서 이런 판타지 이상한 것들의 스토리는 다 기존 소설들을 다 모방하면서 나오는 걸 단순화시키거나 전형화시켜서 나오는 거라서 사실 이야기 스토리는 거의 비슷하다 볼 필요 없어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어쩜 거기다 더 이제 인간 심리 같은 건 복잡하게 집어넣은 것 뿐이죠. 그때 거기서 이제 무엇을 전제로 하고 무엇을 배경으로 깔고 이런 것들이죠. 이를테면 계급의식을 배경으로 깔고 너무나 당연하게 접근하고 하는 거는 지금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흑백차별이나 인종차별, 계급차별을 당연하게 전제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문제치 않는 형태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문학 이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어른들은 알면서 아이들한테 교재를 쓰는데 이제 아이들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 이상하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죠. 아이들이 표시하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나마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그때 얘기했죠.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주인공이 삼촌 같아 뭐 이런 거 썼을 때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걸 뭐 대단히 놀랄 것도 아니고 이상할 것도 아니고 그냥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종이봉지 공주까지는 아이들 얘기 못 들었는데 지각대장 존 같은 거에서 뭐 선생은 눈으로 안 봤고 아이는 고릴라를 눈으로 봤는데 왜 도와주지 않아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제가 왜 저런 문제제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받으려면 내가 그 책에서 숨어있는 뭔가를 보는 힘이 있고 다는 못 봐도 몇 개 보는 힘이 있어 정말 끄집어내는 그런 게 있어야지 아이들이 내가 예상 못하는 전혀 새로운 얘기를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설사 그거는 아이가 독해를 제대로 못해서 나올 수도 있고 독해를 제대로 해서 나올 수도 사실 있어요. 그건 두 가지 다 가능성인데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린 문학이론에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문학이론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뭐 사회이론이든지 심리든지 아니면 자기 전공 그래서 좀 더 이론적인 틀로 접근을 하면서 그 책에서 숨어있는 전제 같은 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IT 같은 거 좋아하거나 아니면 교육적인 난 요즘 자꾸 걸리는 게 요즘 쓴 우리나라 동화들 보면 학원 가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힘들기만 하지 당연하게 생각해. 부모건 아이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당연한 건 다수이지 여전히 아이들이 저항을 하는 상태고 그리고 아이들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마치 모든 아이들이 다 많이 다니는 거를 당연히 깔고 있는 것 같아. 작가들이 너무 그런 거에 의식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IT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IT에 대해서도 약간 좀 너무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아이들 간에 뭐 왕따리 뭐 이런 걸 쓰더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IT니 이런 앞으로 미래의 변화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통속적인 견해를 그냥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가능성을 밑에 깔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 사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 이 사람 아이들 아까 말한 대로 아이들의 선입견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한편으로 아이들은 나쁜 것을 빨리 배운다, 그런 주장도 있는. 그쵸, 나쁜 거 빨리 배우죠. 거짓말이니 뭐 욕이니 뭐 이런 거, 그런 게 배치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거든. 두 개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배우는 거 상당수는 보이지 않는 이런 전제들, 물론 책보다 텔레비전부터죠. 텔레비전, 밖에 대중매체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전제들이 깔려 있고 그런 전제들을 배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내지는 어떤 틀, 약간 체계적인 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이론이니까, 이것도 쉽게 돼도 이론인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꼼꼼히 읽는 거는 내가 배경이 있지 않은 이상 힘들고, 그냥 건성건성 여러 번 봐야죠. 건성건성. 그럴 때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샬롯의 거미줄도 한 서너 번 볼 때 들어왔어. 그거 보고서 놀랬어. 아,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거 얘들아 전혀 의식을 못했는데, 이런 거야. 그때 성 문제가 들어왔나? 하여튼 그러니까 건성건성 여러 번 보는 것이 오히려 이론이나 체계적인 것 꼼꼼히 보는 것보다. 그 대신에 뭔가 느낌상 나는 일단 이 사람 정도의 기대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내가 뭐 이것저것 다 공부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기본도는 뭐 수용이론, 독자 반응이론 이런 거로 관심이 있어서 뭐 볼프강 이저 이런 거 구해놓긴 했는데, 아유 별로 엄두도 안 나고, 번역도 뭐 편역이라 그런 것.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런 거니까 이론이라는 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은데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코 객관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상당히 모순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모순을 밝혀내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고 이런 거라서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얘기는 좀 쉽게 하려고 그랬는데 쉽게 됐나?